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 1차 시험, 지난 시간에 5번까지 했었습니다. 그 자료 때문에. 그래서 끊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6번부터 10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시면은 관할행정청이 A 법률에 근거하여 갑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부담금 부과처분의 부과처분, 과징금도 보험료도 세금도 다 마찬가지죠. 아무 차이 없습니다. 부과처분입니다. 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지금 A 법률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그 A 법률의 부담금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얘기는 지금 부과처분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죠. 언제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처분이 나온 것인가, 있은 후에 처분이 나온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고 뒤쪽, 앞쪽 이렇게 나누고 이전 쪽에서 만약에 처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후 쪽에서 처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전 쪽에서 이렇게 처분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헌법재판소법 헌재법 제47조 2항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후 쪽에서 처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법 헌재법 47조 1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즉 대세효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고, 그것은 위헌 결정이 나온 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해서 장래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47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위헌 결정이 나온 다음에 그 근거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기속력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속력. 그래서 앞에서 나온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장래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처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속력, 이게 문제가 되죠. 이제 장래효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위헌 결정이 있은 후부터 그 근거 법률의 효력이 상실이 되면 그 전에 행해졌던 처분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거 법규에 합치되는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을 받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처분이 위법인지와 관련해서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소급효가 과연 인정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판례가 말하는 것은 위헌 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이 있을 테고, 그 다음 두 번째 규범 통제까지 들어가 있는 동종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 위헌 결정이 나온 그 사건은 아니지만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나 제청까지 들어가 있는 사건, 그 다음 세 번째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 어쨌든 불복은 들어가 있는 사건, 취소송 제기가 있는 사건, 병행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아직까지 불복조차 없는 사건, 일반 사건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사건을 다시 과연 불가증력이 발생을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누시고, 불가증력이 발생을 안 한 경우까지죠. 여기까지가 바로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소급효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 측면보다 여기까지는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신 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소급효를 인정을 해서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위헌 결정으로부터 비롯된 위법성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근거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즉 그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문제가 기준이 될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추정됩니다.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데,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돼서 불가증이 발생했다면 소급효를 인정해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실현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줘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죠. 기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기속력은 그것이 판결의 기속력이든 아니면 재결의 기속력이든 집행정지 결정과 같은 법원의 결정의 기속력이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든 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판결이라고 하게 되면 판결 이유 부분, 판결문이죠. 재결은 재결 이유 부분, 재결문. 결정이면 결정문의 결정 이유 부분, 위헌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 부분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엄연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을 기속력에 위반돼서 다시 범하게 되면 그 잘못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밖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위헌 결정 이전에 여기서 처분이 나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처분이 나왔습니다.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갑이 위헌 결정 이전에 위 부가 처분에 대해 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하나여 인정된다. 언뜻 보면 맞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여기까지죠. 이게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인데 한 가지가 누락됐죠. 이 부분이 누락된 겁니다.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소급표를 인정했을 때 취소를 통해서 그 위법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맺히는 경우에 갑에 대한 부가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죠. 소급표가 인정이 되면 그러면 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 그 근거 법률의 효력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되세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니까 법률 여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죠. 내용상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처분의 위법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법률의 위헌 판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결코 명백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이 위법인지도 역시 명백할 수 없다. 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무효 사유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도 쟁송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효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소급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재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여기에는 지금 대법원 입장을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죠. 3번을 보시게 되면 위헌 결정 이후에 갑에 대하여 처분의 강제 집행이 행해진 경우에 강제 집행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해서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강제 집행은 취소 사유일 뿐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처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처분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 A 법률에 근거한 거라고 했고요. 그럼 이걸 B 법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처분의 근거 법률이 만약에 A라는 법률입니다. 이 처분의 근거 법률은 A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B 처분, 요게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강제 집행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여기를 강제 집행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이제 B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A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온 바가 있어요.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B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나오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를 지금 전제로 해가지고 봤을 때 강제 집행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랬을 때 이 강제 집행 처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존재하면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다. 취소 아니라면 아예 뭐 적법이라면 적법인 것이지 취소 사유다 무효 사유다 논의가 나올 이유도 없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제거가 된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여기에 위헌 결정이 나왔죠. 그러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지금 여기서 집행하겠다는 것이니까 뭐에 위반돼서 요거에 위반되는 겁니다. 기속력에 위반된, 여기에는 필요 없어요. 여기에 위헌 결정 나올 필요는 따로 없는 거고요. 저기에 위헌 결정 나왔으면 충분한 거고, 기속력에 위반돼서 요 처분은 무효되는 겁니다. 무효. 위헌 결정 이전에 위 부가 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 갑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강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요 밑에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입니다.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했죠. 그럼 대법원 입장에 따르게 되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될 것인데, 아무리 이것이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고 적법한 처분으로 봐야 한다 하더라도 이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강제 집행은 이루어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요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집행을 할 수 없는 게 맞고요. 5번째,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맺히는 경우에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특별한 불복 절차 없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2번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으로 당연무효다. 만약에 당연무효다 그러면 5번이 맞는 겁니다. 당연무효라고 하게 되면 이미 이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취소사유라고 했죠. 취소사유면 여전히 유효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가 지금 얻고 있는 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입니다. 있는 이득이니까 특별한 불복 절차로 뭘 들어가야 돼요?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을 통해 그 구성 요건적 효력을 제거해야지만은 민사법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의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반환 명령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성 요건적 효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무단히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서 이제 소급표 이렇게 인정되면 소급표가 인정되면 위헌인 법률 위헌 결정 이 문제는 모든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 이제 행정쟁송 1차적 권리구제로서 행정쟁송에 측면하고 그 다음에 손해 전본대 그중에 배상 쪽이죠. 위법이 되는 거니까 배상 쪽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명백하지 않다 이거죠. 그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다. 명백 안함 취소 사유라는 특징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손해배상 쪽에서는 이제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실 없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요거 두 개 막 연결해서 이렇게 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두 개의 특징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는 위법성 얘기한다고 우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저 하자라는 게 부당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법한 경우란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개 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 불승인이죠. 불승인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거는 요양급여 주는 거예요.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인데 보험급여 지급 중에서 장애급여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요양급여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양급여 청구를 했는데 보험급여 청구를 했죠. 불승인 거부 처분이 나온 겁니다. 장애급여든 요양급여든 이와 같은 보험급여 지급 결정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이죠. 확인.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면 그거는 기속행위고요.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불승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우선 첫 번째, 일부 취소 판결에 대한 문제인데 일부 취소 판결이 거부 처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이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문제는 금전적 문제입니다. 금전적 문제니까 분리가 가능을 하겠죠. 분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 기속행위니까 또한 특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취소 판결이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위협한 부분만 거부 처분이지만 위협한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맞겠고요. 이번에 이제 절차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될 대상 사업에 대해서 대상 사업이라고 지금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양질물인 대현입이죠. 양질물인 양적 범위, 질적 범위, 물적 범위, 인적 범위, 대현입, 대상 지역, 현실 일시 그리고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적 범위, 우리 대법원은 관계법규까지 그 보호기범의 범위를 확대하니까 절차법규로서 환경영향평가법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맞겠고요. 질적 범위, 환경영향평가법으로부터 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고 평가서를 작성하고 하는 등의 것들은 바로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질적 범위, 물적 범위가 바로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라는
들어가는 문제인데 지금 대상 사업이라는 전제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적 범위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 영향 평가 실시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전제를 깔아놨고, 거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결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달성할 수 없고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그다음 뒷부분에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치면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취소송 같은 경우에는 취소송의 소송물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위법성 존부만 판단하는 것이지 독일과 같이 그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인지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본안에서 위법한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판례가 하는 말이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사유다. 절차상 하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판례가 취소 사유로 보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같은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보고 있죠.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수준이 아니라면 아예 적법으로 보고 있는 게 또 우리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 취소 사유가 중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하자승계 문제인데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발표 선행처분입니다. 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보험금 등의 예우로 받든 갑의 유가족에 대해서 적용 배제자 결정을 하였다. 지금 처분이 2개가 나왔죠. 앞에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요건으로 해서 뒤에 있는 적용 배제자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후행처분이 나왔죠. 선행처분을 갑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지금 무슨 말을 했냐?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자승계에서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구속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결력이죠. 기결력. 구속력설, 규준력설, 기결력 이론이라고 말하는 기결력 이론을 적용시켜서 하자승계를 인정했던 사건은 3개가 있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선행처분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 선행처분이 3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인데요. 그 3개 모두 다 뭐냐면 선행처분이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한 후행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력이 인정됨으로가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기결력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승계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4번 이 문제는 뭐 딱 보고 알기 힘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는 거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게 되면 저게 지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그 추진위원회 구성승이죠. 법적 성질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을 할 테고요. 그런데 그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정비구역에 지정 이전 이후 언제 그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구역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지 이후 단계인지 동의받는 단계가 나와 있지 않고 그렇다면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과반수 동의를 받아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명백한 잘못이라고 그 사람의 잘못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당연 무효가 아니라 위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시정비법에 뭐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시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으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징계 앙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렇겠죠. 공적사항이 제시가 되었는데 공적사항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징계 처분의 양정의 결과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달리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사전적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내용에 있어서 양정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만으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고요. 또한 우리 판례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8번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징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효성 확보수단 중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에 이건 새로운 의무행 확보수단에 해당을 하죠. 그냥 원래는 본래적 과징금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형된 과징금이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변형된 과징금은 형식이 과징금일 뿐인 거고 실질은 영업정지, 사업정지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과징금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개고관이 아니라 못하죠.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가 된다. 앞부분 내용과 뒷부분 내용과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객관적 법규 위반 사실에 착안을 하고 있다. 무엇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까?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고의과실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냐? 행정벌만 고의과실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 형벌과 그리고 질서벌로, 과태료까지죠. 객관적 과실에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는 거 맞고요. 이거는 무과실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무과실 책임. 그 다음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즉 법규 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징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양벌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론에 가서 경찰법 파트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행위 책임 얘기를 할 때 그 행위 책임은 직접적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 경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위자 말고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도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요. 준상대방 이론을 적용을 시키려고 시도했던 사건 생각해 보시게 되면 회사 택시인데 그 택시 회사의 택시기사가 합승 행위를 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택시 기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택시니까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로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과징금의 부과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번 과징금은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에 나온 얘기죠.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는 무과실 책임에 불과한 것이다.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언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건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과징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럴 때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예외는 인정될 수 있겠죠. 법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공정거래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제에서 저렇게 약칭 사용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좀 마음이 급하셨나 봅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내부 거래 억지라는 지금 이제 이 과징금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공정거래법이죠. 공정거래법. 부당 내부 거래 억지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다가 맞네요.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제재 처분의 성격뿐만 아니라 모두 있다.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바로 과징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맞는 말이죠. 부당이득 환수, 본래적 과징금 말하는 겁니다. 불법적 경제적 이득의 박탈이죠.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가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사실 출발은 어디서 잡으셔야 되는 거냐면 헌법 제13조 1항에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을 하셔야 되는 건데 죄형법정주의 원칙 13조 1항에 헌법에 나와 있는 처벌이냐 이겁니다. 그 처벌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처벌인가 아닌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형법상 형명이 있는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은 같이 아울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분할입니다. 분할. 이거는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합병이라고 하게 되면 인정하고 분할이라고 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그건 이제 영업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합병이면 인정, 분할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 얘기하는 거죠.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 즉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 얘기하는 겁니다.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 즉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인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신설회사에 대하여 승계 규범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할하는 회사에 이전 회사 얘기하는 거죠. 분할 전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재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규 위반 행위라는 사실 행위, 사실적인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지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땐 제재 처분 사유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분할 전 회사의 잘못에 따라서 분할 후 회사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 판단할 수 없어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아주 좋은 판례죠. 과징금 부과 처분 같은 경우에 뭐가 불가능하다? 일부 취소 판결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분리 가능성과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과징금은 어쨌든 금전 문제니까 분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량행위라는 것이죠. 이 재량행위 부분에서 기속행위는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고 재량행위는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 판례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제거할 부분을 특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남길 부분을 특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가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기준을 잘 제시를 했습니다.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즉 적정한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길 부분을 특정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적법과 위법의 문제만 있기 때문에 적법한 부분을 남기면 되는 것이겠고,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적법과 위법의 문제와 함께 정당과 부당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 정당한 부분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과 위법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을 뿐 정당과 부당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적법 정당한 부분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하는 것이 행정부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일부 취소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거. 토지나 건물의 인도 의무, 인도 명도 의무, 뭐라고 해도 뭐 상관없고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의 근거에 따라 직접 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행정 대집행에 의한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행정상 강제 집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 강제에는 행정상 강제 집행, 즉시 강제 두 개가 있었죠.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면 강제 집행이요,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였었습니다. 이 강제 집행에서 대강 이직 이렇게 있었고요. 자, 코만dan트한테 강제하면 그냥 전 이직합니다. 대강 이직이죠. 대강 이직, 행정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 징수,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직접 강제 방법에 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은 그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물리력을, 실력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세 개죠. 세 가지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토지의 인도 의무, 건물의 명도 의무, 그리고 점유자의 퇴거 의무 세 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인도 의무, 건물의 명도 의무, 그리고 점유자의 퇴거 의무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은 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게 되면 공작보형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이고 거기서 공법상 의무불이행, 대체적 자기의무불이행, 보충성 원칙과 이익형량 중에서 대체적 의무가 아니죠. 자기 의무는 맞는데 대체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관리권자인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한 사용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그 위에 불법 시설물이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더라 이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공작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해줄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만약에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갑은 그 사용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럴 때 민사소송 제기하는 거죠. 이러면 지금 공작물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는 사법관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죠.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나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한 절차 요건이죠. 공매 통지는 처분 절차고 공매 결정은 내부행위고 공매가 바로 대리로서 처분이 되는 것이죠. 절차 요건 맞고요.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 통지 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 통지 하자를 들어서 공매 처분에 공매가 처분이죠. 여기에다가는 소송 제기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위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매 통지에 문제가 있으면 공매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압류한 재산 얘기하는 거죠. 독촉 압류 공매 통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압류한 재산이 만약에 공유재산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2명, 3명, 4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중에 갑을병정이 있는데 을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이 그 위법을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갑은 자신에 대한 공매 통지에 문제가 있을 때만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범한 위법 사유를 자신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는 없겠다. 그 다음 당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을 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로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거기 때문에 이건 이행강제금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행강제금은 대강 이직 중에서 유일한 간접적 강제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이 이행강제금이란 금전을 무기로 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진 이행 유도죠. 하기 위한 측면이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했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 제6조 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의무의 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그렇죠. 부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계고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계고, 압박을 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진짜로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까지입니다. 압박까지. 따라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10번 대한민국 국민인 갑은 A대학교 총장에게 최근 3년간 A대학교의 체육특기생 입학과정과 출석 및 학점 관리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갑이 청구인이죠. 갑이 청구인이고 A대학교 총장이 바로 공공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A대학교 총장은 그 공개를 거부했다. 비공개 결정이 나온 것이고요. 거부 처분이 나왔습니다. 갑이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이게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의 법률 5조 1항 A는 모든 국민이죠. 모든 국민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법에서 명문화한 것이고요. 그 모든 국민은 우리 판례가 자연인과 법인은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모든 국민이 맞고요.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정보공개 청구권자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게 침해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자주 나오는 얘기고요. 이게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호하고 현재는 법률 정보공개법이 보호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뿐만 아니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까지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공개 자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이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이 되는 이익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거부를 당했으면 그 자체로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추가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 이익이 보호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하였죠. 그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권리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될 겁니다. 공개 자체가 바로 권리다. A대학교가 국립대학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인 경우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맞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보시게 되면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공립학교이든 사립학교이든지 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역시도 공공기관에 포함을 시켜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시키게 됩니다. 합의 취소를 제기한 후 A대학교 총장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요건 이제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청구인이 A라는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그 A라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청구인 쪽에서, 원고 쪽에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파기하고 가지고 있지 않다,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피고 쪽에서, 공공기관 쪽에서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요건 사실이죠.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정보공개 제도의 특성상 정보공개 제도는 정보를 만들어서 공개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공개를 요청받은 A대학교 총장은 당사자인 체육특기생인 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체육특기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 청구인이 갑이죠, 지금. 갑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청구 대상의 정보 안에 제3자의 정보가 전부나 일부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3항에서 그 제3자에게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재량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려주게 됐죠. 사전 통지를 해주면 그 제3자는 자기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요. 인지를 한 후에는 정보공개법 제21조 1항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또한 21조 2항에서 그 제3자에게 두 번째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이 통지를 받게 되면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법 21조 2항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 얘기는 비공개 요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공개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사실만으로 공개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함으로써 우리 법전협 1차 모의시험 해설을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